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645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500조 대였는데 595조로 1년 사이에 이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40%대에 불과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이것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출보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금이 들어올 때는 없고 나갈 돈은 많아지니까 매년 정부의 적자가 쌓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근데 국가부채가 지금 드러난 645조만 국가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GDP 대비 40%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부채라고 볼 수 있는 범주에서요, 나라마다 국가부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부채가 얼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240%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요. 즉 GDP의 2.4배가 국가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일본의 국가부채를 일본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일본의 국가부채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정부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업 부채가 520조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한 640조에 포함 안 된, 그 다음에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가 500조, 금융공기업 부채가 500조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채를 다 합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2200조가 넘게 됩니다. 즉 GDP의 137%가 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자체 부채가 50조고요. 또 지자체의 각종 공기업 등이 지닌 부채가 100조가량 됩니다. 이 합치면 150조가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부채가 과연 겉으로 보이는 645조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다시 2년제 전문대학에 유턴해서 입학하는 사람들이 올해만 1379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25%가 늘어났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전문대를 나왔을 때 취업이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보다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4년제를 나왔다가 다시 전문대학을 가게 되면서 낭비하는 돈이 3,80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을 3년제 내지 또 4년제 단계별로 수준별로 다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공고교육하고 연결해서 독일식으로 마이스터를 육성해가는 과정, 즉 공업고등학교에 3년을 다니고 그 중에 또 연관성이 있는 학과에 전문대학 2년을 다녀서 합쳐서 5년이 사실상의 교육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좀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 2년을 더 다니도록 하는 이런 전문대학의 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부분을 정부가 처음부터 좀 고쳐나가면 그야말로 전문대학이 그냥 일반 4년제 대학에 가서 아무자고도 필요도 없는 공부를 하거나 취직도 안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등학교 단위부터 자기의 필요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낭비한 채 4년제는 4년제대로 있으나마나 학교에 반값 등록금을 보태주고요. 저 전문대학에는 또 등록금이 적고 또 거기에 또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왜 이러한 낭비를 줄이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 기술 교육에 대한 학제 개편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6.25 이후에 세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무상 원조 공여국가, 즉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로 등장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원조를 준 나라 중에 소득이 한 8,000불쯤 되는,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가 아닌 한 15년, 20년 전에 한국 수준으로 사는 그런 나라를 더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페루,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같은 나라인데요. 물론 외교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들 세 나라에 대해서 무상 원조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 나라에 준 원조액이 1,000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를 잘 사는 나라에게 왜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과 연관이 깊은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나라에 투자되었던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중국에 여러 가지 원자재를 갖다가 수출하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브라질이 지금 중국의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결국 브라질의 해활화가 10% 이상으로 지금 평가절하,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브라질부터 지금 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간 이 중국 상하이 성시나 이런 데 안정되었다 해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결국 위기는 균열이 지금 점점점 돼가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질 건데요. 지금 신흥국들 대부분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자국의 돈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은 그 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의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위기의 전조라고 읽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화제가 됐던 기사인데요. 극명한 이 명암이 이렇게 엇갈린 두 가지 사실, 즉 18세에서 25세 청년들에 있어서 금수저, 즉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3만 명이 4조 원을 정리를 받았고요. 흑수저가 되려면 집에 10가지 검증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흑수저 222만 명은 6조를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3만 명의 금수저와 222만 명의 흑수저가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즉 소수만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고, 내 사다리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다리 위에서 태어났죠. 나머지 대다수는 사다리 밑에서 빗부터 지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